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의정 갈등을 풀어보겠다며 의료계 입장을 대폭 반영할 수 있는 의사 인력 논의 기구를 올해 안에 출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의 적극 참여를 당부했는데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다면 논의 기구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텔레그램 측과 첫 대면 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약속받았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보거나 갖고만 있어도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사법부도 엄벌 기조를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마스크 착용으로 생기는 여드름을 항생제 없이도 억제할 방법이 제시됐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마스크에 번식한 세균 가운데 피부 염증을 악화하는 촉진균만 억제해도 염증이 완화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인간 심장 조직을 우주로 보내 장기간 우주 체류가 심장에 주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심장 근육의 수축력이 크게 낮아졌고 부정맥이 증가해 마치 노화가 가속된 듯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는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료계 입장과 요구를 더 폭넓게 수용하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운영에 나섭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 방향과 운영 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며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의사 정원 등이 논의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는 전문가 10에서 15명으로 구성되며 의사단체에 과반수 전문가 추천권을 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료인력 수급 결정에 의료계 입장이 대폭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향후 의사 인력 규모를 결정하는데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해온 만큼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기구를 꾸리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계기구는 상설기구로 운영되며 의대 졸업생 수와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향후 필요한 의료 인력을 추산하게 됩니다. 이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추계기구가 산출한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의료 인력의 수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대통령실의 의사인력 추계기구 신설 추진 방침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진정성 있는 사과가 먼저라며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협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실의 의사인력 추계기구 신설 등 의료계 참여 요청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 변화가 먼저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 등 잘못된 의료 정책을 강행해 지금의 의료 대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먼저 사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25학년도 수시 전형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이번 모집에서 서울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경쟁률 격차가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대 모집 정원 확대로 최상위권 합격 점수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백정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시 모집에서 인서울 쏠림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로학원이 전국 대학들의 최근 5년 수시 모집 경쟁률 추이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25학년도 평균 경쟁률은 서울권이 18.74대 1에 달해 5년 사이 가장 높았습니다. 2024학년도보다도 경쟁률이 0.95대 1이나 오른 겁니다. 경인권 대학 경쟁률 역시 12.99대 1을 기록하면서 최고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반면 지방대학의 경우는 재수생과 고3 학생 수 증가 영향 등으로 1년 전보다 경쟁률이 소폭 상승한 5.99대 1로 나타났지만 서울권과의 격차가 무려 12.75대 1이나 벌어지면서 최대 격차를 기록했습니다. 수시는 수험생마다 모두 6차례 지원할 수 있어 보통 경쟁률이 6대 1 이하면 사실상 미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부산과 울산, 광주, 경남, 경북, 전북, 전남, 제주 등 8개 지역은 평균 경쟁률이 6대 1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 전국 194개 대학 중 경쟁률이 6대 1 미만인 곳은 모두 85곳이었지만 지방권이 68곳으로 80%를 차지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는 의대 모집 정원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의대 증원으로 상위권 대학 합격 점수가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에 서울권으로 학생들이 몰렸다는 해석입니다.
중상위권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수도권에 일단 원서를 냈고 지방권 학생들도 상위권 학생들이 지역인재 전형에 원서를 내면서 동시에 서울권에도 상향 지원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지방대학들은 수시 모집에서 학생들을 충원하지 못하는 상황이 불가피한데 이후에도 의대 모집 정원이 계속 늘어난다면 지역 사이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성착취 허위 영상물을 보거나 갖고만 있어도 처벌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앞선 판결들을 분석해보니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에 그쳤는데 이에 사법부가 엄벌 기조를 확립하는 것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전 투수 서준원 씨는 미성년자에게 용돈을 주는 대가로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 씨는 애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다 번복하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범행이 하루에 그치고 사진을 유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형했습니다. 좀 더 생각을 깊게 해서 좀 더 절대 이러한 일을 벌이지 않도록 정말 똑바르게 좀 진짜 살고 계속 반성하면서 살고 있겠습니다. 지난 26일 딥페이크 방지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성착취물 등을 이용해 협박과 강요를 할 때도 처벌을 하도록 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사각지대는 한층 좁혀졌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서 씨 사례처럼 법원에서 감형이 잇따르는 기조가 변하지 않으면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걸맞은 처벌은 요원하다는 지적도 뒤따릅니다. 지난 6년 동안의 성착취물 제작 유포 1심 판결을 모아 살펴보니 집행유예 선고율이 55%가 넘었습니다. 실형을 받는 경우는 6년 평균 30%에 그쳤고 성착취 문제가 불거진 올해 비율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판례를 살펴보면 재범 사실이 드러나거나 성범죄로 재판받는 도중 성착취물을 만들었는데도 집행유예를 받는 등의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바라고 있다거나 20대 성인인 피고인이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라는 이유로 감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청소년 범죄를 오히려 사법부에 의해서 조장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끔찍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철저히 사법부가 엄벌함으로써 경종을 울려야 됩니다. 지난 3년 동안 딥페이크 성범죄로 경찰에 적발된 범죄 피의자 가운데 10대 청소년은 무려 68.6%에 달했습니다. 성범죄 피해 심각성이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회가 나날이 처벌 기준을 높여가고 있지만 철없는 실수였든 잠깐의 일탈이었든 성범죄에 용서는 없다는 법문화부터 확립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의 핵심 유통 경로로 지목된 텔레그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첫 대면 회의를 열었습니다. 텔레그램 측은 불법 정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며 우리나라 수사 당국과의 폭넓은 협의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딥페이크 확산 대응을 위해 계속해서 해외 플랫폼 기업의 문을 두드려온 방심위가 처음으로 텔레그램 관계자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지난 주말 두 차례에 걸쳐 열린 대면 회의엔 텔레그램 측 고위 관계자 등이 참석해 한층 강화된 대응 방침을 공유했습니다. 가장 핵심 사안 하나는 앞으로 텔레그램 내에 유통되는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뿐 아니라 마약과 도박 등 그동안 문제가 된 각종 불법 정보 유통에 대해서도 다각적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경찰청과의 실질적인 협력 강화도 약속하면서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수사 속도가 한층 빨라질 거란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만약에 텔레그램을 통해서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의 IP라든가 전화번호 정도는 아마 텔레그램에서 경찰청과의 협력 과정에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는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측은 이번 달까지 방심위의 불법 성범죄 영상물 삭제 요청 148건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에 24시간 소통이 가능한 별도의 핫라인이 추가 개설되면서 불법 정보의 삭제 차단 조치는 더욱 빠르게 이뤄질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소속 우주선이 특수 임무를 띠고 발사됐습니다. 지난 6월 국제우주정거장에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우주비행사 2명을 데리러 가는 구출 작전이 그 임무입니다. 황보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28일 오후 1시 17분, 미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기지, 스페이스X의 우주 캡슐 드래건을 탑재한 펠컨 9 로켓이 발사됩니다. 3, 2, 1, ignition, full power, and liftoff. 이후 드래건 캡슐은 로켓에서 순조롭게 분리됐고 목적하는 궤도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4명이 탈 수 있는 캡슐 안에 단 2명만 보입니다. 탑승자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 소속 닉 헤이그와 러시아 연방우주공사 소속 알렉산드르 고르브노프. 두 자리를 비워둔 이유는 특별합니다.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발이 묶여 있는 두 비행사가 귀환길에 앉을 자리입니다. 지난 6월 5일 보잉사 스타라이너의 첫 유인 시험비행에 나섰다가 헬륨 누출 등 결함이 나타나는 바람에 ISS에 고립된 나사 소속 소니 윌리엄스와 부치 윌모어가 구출 대상입니다. 내년 2월 말 귀환할 예정이니 애초 8일간의 우주 여정이 8개월로 늘어난 겁니다. 이번 구출 비행 이름은 크루 9. Bottom of Dragon that Crew 9 will use when it returns home early next year. 두 비행사는 우주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ISS 임시 체류자에서 정규 요원으로 신분이 전환됐고 특히 윌리엄스는 ISS 지휘관까지 됐습니다. 나사는 지구 저궤도 유인 운송을 민간에 넘긴다는 방침에 따라서 보잉과 스페이스X에 사업을 맡겼는데 보잉은 비행사들을 우주에 남겨놓아 체면을 구겼고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이번 구출 임무를 맡는 등 우주 프로젝트에 승승장구하는 모습입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최근 민간인 우주 유영 등 인간의 우주 활동이 부쩍 늘면서 우주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인간의 심근 조직을 우주에 보내 장기간 우주 체류가 심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성규 기자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으로 향하는 스페이스X의 로켓입니다. 이 로켓엔 과학 실험을 위한 특별한 바이오 칩이 실렸습니다. 바이오 칩에는 사람의 심근세포를 실제 심장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3차원으로 배양해 만든 심근 조직이 담겼습니다. 우주인이 국제우주정거장과 같은 우주공간에서 장기간 머물 때 심장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So two major functions in the heart is the electrophysiology and contractile function. We focus on measuring the contractile force in real time. 심근 조직이 담긴 바이오 칩은 30일 동안 국제우주정거장에 머문 뒤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같은 기간 지구에 있던 심근 조직과 비교한 결과 우주에서 30일간 머문 심근 조직은 수축력이 크게 낮아졌고 부정맥은 증가했습니다. 떨어진 심근 조직 수축력은 지구로 돌아온 뒤 9일간의 회복 기간에도 지속했습니다. 연구진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장기간 우주 비행이 심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마치 노화가 심혈관 건강에 미치는 것과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달 기지 건설이나 화성 탐사 등 인간의 우주 활동은 앞으로 비약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를 위한 선결 과제로 장기간 우주 체류 시 우주인의 건강을 보호할 대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마스크를 쓰는 일은 이제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죠. 하지만 마스크가 닿는 입이나 턱 주변에 여드름이 나는 등 피부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도 많은데요. 국내 연구진이 마스크 착용에 따른 피부 염증 원인균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방법을 새롭게 찾아냈습니다. 임늘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를 벗자 양쪽 볼이 빨갛습니다. 마스크가 닿은 피부 부위에 가려움이나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은 겁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은 필수가 됐지만 이로 인해 피부 질환과 같은 2차적인 문제도 늘어났습니다. 평소에 알러지가 없는 편인데도 이거 마스크 쓴 뒤로부터 얼굴이 자주 간지럽고 트러블이 자주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크팩도 자주 해야 되고 평소보다 더 자주 해야 되고 그런 점이 불편한 것 같아요. 마스크를 쓰기 전에는 트러블 같은 건 없었던 것 같은데 마스크 끼고 나서부터는 좀 간지러운 부분도 있었고 좀 트러블도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마스크를 오랫동안 쓰면 안쪽으로 습기가 차고 피부 온도가 올라
세균 번식이 쉬운 환경이 되면서 피부 질환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최근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피부 질환이 급증하면서 마스크와 여드름의 합성어인 마스크네라는 신조어까지 나왔습니다. 실제로 국내 연구진이 마스크를 착용한 20대에서 50대 남녀 40명을 대상으로 피부를 분석해보니 마스크에서 번식한 병원균이 피부 염증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마스크에 모두 200여 종의 세균이 존재했는데 이 중 3분의 1은 동물 피부에 염증을 일으켰습니다. 연구진은 마스크에서 병원균의 성장을 돕는 촉진균을 발견했는데 동물 실험을 통해 이 촉진균이 피부 염증을 악화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병원균이 아닌 촉진균만 억제해도 피부 염증을 완화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냈는데 특히 피부 공생세균이 만들어내는 페닐락틱산이 촉진균을 억제하는 효과가 높았습니다. 촉진균이 피부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동물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이 병원균 촉진균을 제어함으로써 저희가 피부 염증을 완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이번에 발견한 물질을 이용하면 항생제 내성을 최소화한 치료제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들솔입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선 한국과 미국, 중국 기업들의 불꽃 튀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AI 스마트폰으로 선두를 꿰찬 삼성전자와 저가 공세로 2위에 올라앉은 샤오미, 올해 역시 하반기 역전승을 노리는 애플까지 스마트폰 삼국지의 올해 승자는 누가 될지 박기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매년 하반기 스마트폰 업계에 돌풍을 일으킨 애플, 이번에도 아이폰 16 시리즈 신제품을 들고 나왔습니다. 다양한 색상과 달라진 디자인으로 눈길을 사로잡고 카메라 컨트롤 버튼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기대되는 마음으로 봤는데요. 색깔도 마음에 들고 또 컨트롤도 생각보다 유용할 것 같아서. 애플은 지난해 아이폰 15 시리즈 흥행에 성공하며 삼성을 꺾고 연간 판매량 글로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했던 AI의 적용이 미뤄지며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사전 예약 역시 전작보다 13% 가까이 줄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결국 바짝 뒤를 쫓아온 중국에 덜미가 잡히고 말았습니다. 애플의 신제품 발표 날 세계 최초 트리플 폴드폰을 내놓으며 찬물을 끼얹은 화웨이에 이어 중국과 인도, 아프리카까지 저가 공략으로 승기를 꽂으며 빠르게 성장한 샤오미가 글로벌 2위에 올랐습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연초부터 AI를 탑재한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로 1위를 탈환했습니다. 이어 파리올림픽 마케팅에서 큰 성공을 거뒀고 숙적 애플을 상대로 AI 스마트폰 우위를 분명히 하면서 올해의 승자로 기록될 가능성은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불꽃 튀는 기술 경쟁에도 스마트폰 시장 자체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습니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 규모 자체가 역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하드웨어 스펙이 많이 올라오면서 저희가 잘 안 바꾸잖아요. 업체 주기가 늘어나서 보니까 전체적인 세트 수요는 당연히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구간에 진입한 지가 꽤 된 것 같고요. 다만 중남미와 인도, 아프리카 등 신흥국에선 저가 스마트폰이 인기를 끌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앞다퉈 진출한 이유인데 삼성전자 역시 저가형 갤럭시 A에 AI를 탑재하는 등 묘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기술인 AI와 폴더블, 그리고 침체된 시장의 활로를 찾기 위한 저가 스마트폰까지 한미 중 세 나라 기업들의 주도권 싸움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지난해 말 외국 관광객 바가지 논란이 일었던 광장시장에 외국인들을 위한 QR 메뉴판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카드 결제나 정량 표시제 등 추진하기로 했던 다른 개선책은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보여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현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15,000원짜리 모듬전이지만 나온 전액의 수는 불과 10개 남짓. 지난해 12월 한 유튜브 영상을 계기로 광장시장은 외국인 관광객 바가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거 15,000원이지? 뭐 이유가 있겠지. 9달이 지난 지금은 달라졌을까? 우선 지자체 주도로 대부분 노점에 QR 메뉴판이 생긴 게 눈에 띕니다.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찍으면 음식 사진과 가격을 확인할 수 있고 원하는 메뉴를 고르자 계산할 총액까지 표시됩니다. 여러 다른 언어로 번역도 되고 사진으로 음식도 확인할 수 있어 외국인 관광객들은 바가지 걱정을 다소 덜 수 있습니다. I think that for a tourist is important because it's pretty clear what you are eating and what you are paying. There is the price. No, I think that they were pretty much the same, no, from the picture.
하지만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건 여전히 어렵습니다. 단말기가 있는데도 카드를 안 받기도 합니다. 카드 결제. 아, 계좌 이체만 돼요? 수수료 때문에요? 기기 사용이 미숙하시다 뭐 이런 거. 취재진이 직접 확인한 가게 5곳 가운데 3곳이 카드 결제를 거부했습니다. 지난해 말 신뢰 회복을 약속하며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한 정량 표시제도 지지부진해 보입니다. 음식 중량과 가격을 써둔 가게를 찾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상인회는 카드를 받지 않은 경우는 단말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명합니다. 이번 달 초부터 대부분 노점에 카드 단말기가 도입되기 시작해 나이가 있는 상인 상당수가 아직 사용이 미숙하단 겁니다. 또 정량 표시제는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거라며 사실상 지키기 어려운 대책이란 입장입니다. 서울시에서 그것을 정량제를 한다라고 보도자를 낼 적에 우리가 못 내겠어요. 젓갈은 이미 하나 딱 형성이 나왔는데 이게 뭐 중량이 됐든 정량이 됐든 얼마라고 규정할 수 없잖아요. 한류 먹거리 명소로 꼽히는 광장시장. 달라지겠다는 약속이 빈말이 되지 않기 위한 변화의 노력이 아직은 부족해 보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최근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지면서 강원도 설악산 고지대에서 가을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중청봉과 소청봉 일대에서 서서히 단풍이 들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산 전체의 20%가 물드는 첫 단풍은 10월 초쯤으로 예상되며 절정은 오는 20일 전후에 이를 전망입니다. 지난해에는 9월 30일에 설악산 첫 단풍이 관측됐지만 올해는 이례적인 늦더위로 인해 잎이 물드는 속도가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친환경 농법의 외국 수출길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 이어 중국과 미국에도 청신호가 켜지고 있는데요. 친환경 농법이 화학 비료와 농약의 사용을 줄여 땅심을 높이고 소득도 늘리는 효과 덕분입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금 들녘에서 가을 거지가 한창입니다. 전남을 대표하는 10대 쌀 가운데 특히 유기농으로 재배된 품종입니다. 백세미 화이팅! 맞습니다. 백세미 화이팅! 쌀 소비가 줄고 있지만 유기농 명품 쌀은 판로 걱정 없이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7년 만에 저희들이 쌀로만 53억을 저희들이 단일 품종으로 판매를 하였고 앞에 계신 그 누룽지와 큰 누룽지를 저희들이 같이 출시하여 가공식품이 약 4억 정도에서 57억 정도 저희들이 매출액을 올리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바나나 농장입니다. 바나나가 예년보다 배 가까이 더 열렸습니다. 특히 바나나 에이즈라 불리는 파나마 병에 걸린 나무도 처음으로 회복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에 필리핀에서 바나나 저도 한 꽤 오랜 시간 봤지만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굉장히 과실도 좋고 양도 좋고요. 무엇보다 바나나가 굉장히 튼튼합니다 지금. 키틴과 젤라틴 분해 미생물 제제를 쓴 덕분입니다. 대상 작목은 딸기와 벼, 키위 등으로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미생물 사용 전에는 낙과 현상이 심했습니다. 다 드라핑돼서 손실이 매우 컸는데 지금 현재 이런 생육 상태로 봤을 때는 농가 소득에 결정적으로 기여한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뿌리를 늘려 연작 피해를 막고 배양 과정에서 많은 대사 산물을 만들어내는 미생물. 친환경 미생물 농법은 베트남과 미얀마, 태국, 필리핀에 이어 중국과 미국 수출도 앞두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앞서 강원도 설악산 일대에 서서히 단풍이 들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10월 초부터 시작되는 징검다리 연휴에 단풍 여행을 계획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등산에 나설 때는 산 아래와 정상부의 기온차가 큰 만큼 여벌옷을 챙기는 게 좋겠습니다.
또 이번에 가을비가 내리고 나면 기온 자체도 뚝 떨어진다고 하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